김경민의 경영벙커 2023년 9월 11일 오늘 주제는요. 여름휴가 중 다쳐온 직원 유급휴가 주어야 하나요? 현장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름휴가 중 다친 직원 산재 처리해줘야 되는가? 산재 처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내해드리고요. 산재 처리 말고 병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급휴가에 해당되는데 약정휴가죠. 병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해주는지, 또 우리는 적절한 생산성에 따라서 병가 아프다 그러면 다 뭐 유급으로 줘야 되느냐, 뭐 100% 줘야 되냐, 70% 줘야 되느냐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성, 누구 한 명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 명 빠지게 되는 사람 너무 뭐라 하면 안 되죠. 이 양쪽이라고 하는 것이 컴패션, 개인을 잘 케어해 주는 거랑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 뭐 이런 거랑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율과 문화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빅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평 북한강 근처에 가보면 이른바 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빠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그랬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 중에 다리 다쳐서 출근 못해요. 출근, 퇴근, 점심시간, 업무, 주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타보셨어요? 아무튼 휴가 갔었어. 빅파이. 저는 저희 멤버들 덕분에 처음으로 빠지에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저도 이걸 디스코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헥사곤, 이런 건 땅콩보트. 그렇죠. 이런 데 있죠. 이렇게 서울 시내에도 적절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물 채워놓고 시내에도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빠지냐, 뭐 빠져서 빠지냐 그랬던데 빠지가 아니라 바지더라고요. 이거 바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지선인데 저 어렸을 때 이게 멍텅구리 배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동이 안 되고 예인선이나 다른 선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좁은 구간을 뭔가 이동시켜주는 뭐 이렇게 저희 바지선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바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바지라고 잘 안 되죠. 이렇게 바지잖아요. BARG인데 바지 이렇게 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이걸 통상 바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바지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거 산재 처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출퇴근 산재 인정 악용한 근로자 61명 대거 적발됐다. 2023년 1월 안전저널에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는 출퇴근도 산재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일반 근로자는 출퇴근은 산재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출퇴근도 업무상 산재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일반 근로자들도 출퇴근에 사고가 난 것을 이제 산재 인정이 됩니다. 그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가구 옮기다가 발등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화장에서 정차하면서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해서 산재로 인정받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 사업주하고 이런 공모했다 나중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거 해주긴 좀 어렵고 그러면 출근해서 다친 걸로 해서 보고서 이렇게 써가지고 넣자.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경영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쩔뚝쩔뚝 그냥 몰래 왔다가 그냥 현장에서 다쳤어요. 뭐 이렇게 해서 경영자도 모르고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하게 되는, 경영자가 의도치 않게 허위 보고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집의 화장실에서, 지하철역에서 뭐 이러다가 뭐 다친 사고로 간주하는 이런 것들 종종 좀 나옵니다. 산업재해에 따라서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보면 산업재해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추정, 산재 사고 사망자 추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좀 나옵니다.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경영자가 좀 마음에 깨림칙한 상황에서 산재 신고를 한번 해버린 상황에서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이른바 양심에 좀 이렇게 좀 있죠. 제로 산재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보니까 재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산업 재해율이 1.0%가 늘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 이상 포인트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57%인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해율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울증 산재 가능할까요? 간접흡연 산재 처리됩니까? 사무실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가능하냐? 코로나도 산재냐? 회사 스트레스로 살쪘다 산재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산재냐? 뭐 이런 이야기들, 애매한 이야기들 나오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어디 아파가지고 이거 산재 처리 좀 신고 좀 해달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요, 그 국가가 보험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철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산재된다 안 된다 따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재란 말이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산업재해인데 억울하다, 보상해달라 하는 거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해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산재가 맞는 거냐 아닌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산재다 그러면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병원에 참 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치료받고 나오는 기간보다 산재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오는 기간이 길어요. 길어요. 이 평균 대부분 깁니다. 교통사고도 비슷하죠. 교통사고도 비슷하고, 보험 처리 안 하면 카센터에서 단가가 내려가고, 보험 처리를 하면 단가가 또 올라가죠. 참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 관점에서 내가 돈 내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내가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좀 이렇게 좀 억제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있습니다. 산업재해 정의는 업무와 관계되는이 핵심입니다. 건설,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사망, 부상, 질병 세 가지죠. 업무와의 연관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무상 질병이 생겼을 때, 출퇴근 재해를 입었을 때이고, 업무상 질병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당은 안 될 겁니다. 업무상 사고가 많죠. 이렇게 일하다가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장난치다가 다쳤다거나, 혹은 뭐 체육대회 하다가 다쳤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죠. 사고, 업무상 사고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사고가 뭐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휴게실에서 사고가 생겼다거나, 구내 식당에서 생겼다거나, 뭐 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풋살 할 수 있도록 작은 뭐 족구장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시설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참여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예요. 아니 창립 기념일 기념해가지고 북한산 산에 한번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쳤어요. 뭐 요런 거 다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주관하는 경우,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뭐 봉사활동 한번 하자. 근데 가서 연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이런 거 다 산재에 해당이 됩니다. 지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주의 공간 안에 있거나 사업주의 지휘 명령 안에 있거나 오화 조건입니다. 어떤 쪽에 있든지 간에 다 발생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인 거죠. 이거는 참 항상 애매하죠. 담배 피는 거 이게 담배 때문에 폐암이냐 뭐 이런 거 아직도 뭐 싸우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다. 우리가 경영자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 보험사에서 따져서 해줍니다. 출퇴근 재해, 요게 이제 조금 달라진 겁니다. 2020년 5월 26일, 2017년 요런 겁니다. 출퇴근 경로. 출퇴근 경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얼마 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출근하다가 극단적인 어떤 일을 당하셨죠. 근데 그 출근하는 길이 통상적인 출근 길이었냐, 아니면은 공원으로 이제 지나갔잖아요. 언덕을 넘어갔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것이 이 선생님이 통상적으로 출근하던 그 코스였냐, 아니면 출근은 출근인데 그냥 개인 운동하려고 그쪽으로 간 거였냐, 뭐 이런 게 쟁점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종종 출근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뭐 공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산재 처리를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회사가 그냥 그 임병유직을 해주거나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병가 처리해주는 것보다 훨씬 이른바 혜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족급여나 장해급여 있죠. 다쳐가지고 장애가 남았을 때는 그게 거의 평생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보험 처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혜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이렇게 받게 해주려는 또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정해진 규정법 내에서 해야죠. 다만 이제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고의로 하면 안 돼요. 고의로 하면 자해 당연히 안 됩니다. 범죄,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의로 이렇게 예를 들어 밀쳤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민사상 서로 해결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해를 했다. 그러면 뭐 그 형사상 문제도 생기죠.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산재 처리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뭐 그런 경우 없겠습니다. 일부러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 민간 보험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방화를 한 거냐, 진짜 실화한 거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같은 원리다. 보험에 관련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산재 휴가할 때 급여를 줘야 되는가? 휴업급여 규정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70%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급회 주체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줘요, 안 줘요? 네,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급여를 주되, 회사가 그동안 근로자와 함께 산재보험 다 들어갔잖아요. 그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산재 보상하는 것과 별개로 산재 사고는 보고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이렇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름휴가 중에 빠지에서 바나나 포트를 타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거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산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우에? 회사의 MT로 빠지를 갔어요. 회사의 MT로 빠지를 갔고, 나중 되면 이제 시간표 제출하라고 뭐 그럴 텐데,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빠지를 갔다. 여름휴가를 같이 갔다. 그거 산재됩니다. 업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갔어요. 그냥 직원들이 몇 명 회사에 보고 없이 놀러 갔다거나, 가족끼리 갔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병원에 누웠어요, 지금.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2주 혹은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연차 씁니까? 아니면은 뭐 휴직해야 됩니까? 그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병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 병가를 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병가는 산재가 아니죠. 병가는 산재가 아닙니다. 산재 처리해서 누워있는 경우도 나 산재야 이렇게 안 하고 병가 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업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서 혹은 관행에 따라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도입 운영되는 것입니다. 약정휴가입니다. 병가는 기본적으로 산재와 상관없이 아파요. 그냥 이렇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렸는데 국가에서 코로나 걸렸을 때 5일 동안 격리해야 되죠. 격리해야 돼서 5일 동안 격리해요. 근데 그 사람 연차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 약정 휴가를 줍니까? 그렇죠. 연차 처리하는 회사 원래 그 연차 처리해도 되고 무급해도 됩니다. 왜요? 그 사람 5일 동안 집에서 쉬었다고 국가가 회사한테 월급 줍니까? 그 사람 월급 줍니까? 아니죠. 주질 않죠.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연차 처리하거나 그렇게 작은 회사들을 했는데 뭐 그것이 블라인드에 뜨고 우리는 뭐 집에서 격리했는데 월급에서 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당연히 그거 까는 겁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파요. 5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 5일을 그냥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일반적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고민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약정 병가를 지급한 겁니다.
약정 병가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죠. 이런 게 이제 약정 병가다, 약정 휴가다. 그냥 추가로 주는 개념입니다. 병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질병 치료,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나 마음이 아프다. 나 우울증 걸렸다. 나 그 병가 쓰겠다. 혹은 뭐 나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복귀하기에는 내 이게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더 쉬어야 될 것 같다. 병가 처리해달라. 그럼 해줘야 됩니까? 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허용하는 질병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허용 일수는 최대 얼마고 연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와 서류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규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가면 병가의 일수, 뭐 어떤 관, 땡땡관에인 거고 부상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게 눈병 이런 거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의 병가는 연 2달로 하되 병가일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달라.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가 있다. 허락입니다. 허가할 수 있다인 겁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가 있는 직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연차부터 처리해라. 그러나 부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병가는 각 회사의 취업 규칙 안에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디가 출발이 되냐면 이제 공무원 규정 이런 거 이제 통상 보게 되는 건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들은 1년 동안에 60일 병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됐을 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최대 연 180일 병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 진단서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반 병가는 60일, 공무상 병가는 180일인 거고요. 일반 병가는 기본급의 70%고 공무상 병가, 이거 산재죠.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 직장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별로 이제 KB국민은행이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데들은 휴가 나눔제, 뭐 임병휴직, 병가 뭐 이런 것들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아까 공무원의 규정에서 보셨듯이 대기업들 공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뭐 이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한두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규정들이 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여러 가지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2달 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대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 1년에 2개월 지급한다. 이게 무조건 다 쉬는 건 아니고 진단서 제출해야 됩니다. 진단서 제출할 때도 이런 거 있죠. 안정가료, 뭐 집에서 휴식을 요함 이런 거는 인정 안 되고 이제 입원이 기준입니다. 2달 정도 몸이 아프다. 그럼 입원했을 때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보험 처리 안 하는 거죠. 급여 지급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평균 임금의 7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좀 커먼 센스가 그렇게 돼 있다. 대기업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공기업, 공기관, 은행권 이쪽이다 보시고 다만 언더백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300인 이상 통상 이제 대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300인 이상은 유급병가의 기준이 22.2% 정도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약정휴가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쭉 보시면 100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7.5% 그리고 최대 사용 기간의 평균 개월 수도 1.7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달이 안 되는 거죠. 2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아마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10개 기업이면 9개 기업은요. 자체 유급병가를 아마 운영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7.3%인 거고요. 보시면 제조업 건설업 전체 0.8%고 서비스업 보더라도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493개를 조사한 것이고요. 전체 사업장 중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은 7.3%에 불과하다.
노무법인 UN에서 자체 자료로 계산한 것이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300인 이상의 경우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도 5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 정도만 유급병가 약정휴가를 지급하고 있고 언더 100의 경우는 7.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금융권 이런 데들은 최대 2달 정도까지도 추가 유급 병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언더 100이라든가 일반 기업의 경우도요 굉장히 이렇게 적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회사 규모가 좌우하는 거냐 뭐 작은 회사 다닌 사람은 뭐 아프지도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이죠. 1000인 이상의 경우는 96.7%, 뭐 금융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인 미만은 12.9%. 이것도 뭐 통계가 조금 다릅니다만 많이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병가를 지원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뭐 제네럴입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컴패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가인즈 캠퍼스에서 제가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컴패션 경영에 보면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관대하게 해석하며 공감적 관심을 느끼고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 그걸 우리는 컴패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요소 중에서 업무 외적인 요소와 업무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업무 외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질병, 부상, 상실, 이혼, 재정적 압박, 중독, 개인적 원인, 이게 있어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요소 중에서 큰 게 뭐냐면 질병과 부상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그거는 업무상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규정 없어, 이렇게 하기에는 컴패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한편으로 업무 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감 뭐 이런 거 있죠. 평가절하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을 제공받은 직원들은 자신의 리더나 조직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제공한 컴패션이 리더나 조직이 감당하기엔 너무 값비싼 지원이어서 오히려 잘못된 선례로 남는 건 아닐까? A팀원의 고통에 마음을 열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리더가 너무 약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막 진단서 떼고 이래가지고 과도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경영자들에게 이제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이렇게 여름휴가 가서 아프고 다쳐왔는데 산재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닐 경우에 연차를 소진하자고 하자니 연차 이미 다 썼고, 출근하라고 하자니 아플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자니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자니 이거 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컴패션 경영 관점에서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배려 깊은 행동이 나머지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 깊은 행동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게 되죠.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너무나 차가운 결정이 다른 직원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그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칩니다. 근데 그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근동 지방에 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밤 되면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서 우리 안에다가 딱 넣죠. 넣을 때 어때요? 숫자를 세는 거죠. 몇 마리인지. 그런데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마리가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이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99마리 넣었으니까 한 마리는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목자는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울리를 닫아놓고 계속 골짜기며 언덕이며 산이며 낭떠러지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찾아 헤매서 그 양 한 마리를 목에다 들쳐 업고 걸어오는 거죠. 그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쁨의 얼굴 표정으로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잃었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그 목자를 보면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목자는 99마리 우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 찾으러 지금 몇 시간이나 갔다 온 거야? 저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오는 그 동안에 우리나 좀 더 배불리 먹게 해주지? 자, 양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목자는 잃었던 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 고생을 하고 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네. 내가 만약에 저 낭떠러지에 위험한 상황 처해 있을 때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목자는 똑같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겠지?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회사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름 휴가 때 다친 그 직원에 대해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마음으로 컴패션 해준 그 경영자의 마음을 보면서 아, 우리 경영자는 공평성이 없네. 너무 약해 빠졌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비슷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렇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도 우리 경영자가 저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전설적인 서비스, 아주 그 탁월한 서비스는 결국은 리츠칼튼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서비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죠. 두려움 없는 조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 이거 역시 회사가 직원들을 지나치게 과도한 평균주의, 기준주의, 그리고 평가주의, 이거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 개인적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쪽이 훨씬 더 팀워크도 좋고 성과도 좋았다고 그러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헌신성과 문화적인 어떤 그 다양함,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 굉장히 실력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하고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또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컴패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채용했을 때에 회사의 성장도 높았다고 그러죠. 컴패션 경영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매뉴얼 중에 제가 딱 3페이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팀원의 컴패션을 일깨우는 경영자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또는 고객에 대해서요. 고객에 대해서도 컴패션을 일깨우는 그 어떤 그 관점을 가지면 결과적으로는 구성원들 모두가 고객에 대해서도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서비스 원칙이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타이어를 들고 와가지고 이 백화점에서 내가 타이어 샀는데 이 타이어 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달라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직원이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그 타이어를 받아주고 그걸 환불 처리해줬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파는 코너가 없었죠. 이게 이제 노드스트롬이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백화점 서비스 스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어떤 고객에 대한 컴패션의 마음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노드스트롬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대할 때 어떤 컴패션이 있죠. 어떤 평균과 기준값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났냐 안 났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최대한 컴패션하려는 노력,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탐색을 통한 고통을 인지하는 것, 그 고통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이 4가지 관점이 특별히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름휴가 중 발목을 다쳐온 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줘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인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래프팅 타고 오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래프팅이 있더라고요.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래프팅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저는 아직 래프팅을 못 타봤습니다만, 래프팅도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빠지면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넘어진대요. 이 한 사람이 빠지면 그냥 되질 않아요. 넘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빠지면 반드시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을 해줘야 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가 대체 인력을 바로 집어넣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업무가 최소한 1.5배 내지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잔잔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일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업무는 어떻습니까? 언더백 기업은 이렇게 풍랑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파도가 강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빠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해 주어야 되는 상황. 그것도 컴패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영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의존적인 업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를 지급할 때는 휴가를 지지할 때는 경영자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로 일 때는 업무상 재조정을 해 주어야 좀 집에서 쉴 때 자꾸 물어보면 그거 스트레스 받고 그거 굉장히 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되면 명확하게 업무를 재조정해 주어서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요거 작업이 좀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가인즈 캠퍼스에서 양식 드리고 있잖아요. 업무 인계인수서를 휴가할 때 인계자와 인수자 분명히 하시고 인계 리스트를 정확하게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2, 3일 휴가 간다, 임명요직을 냈다, 그러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주 이상, 통상 한 달 정도 낸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업무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누가 받아서 하고 그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인계자와 인수자가 통상 한 명에게 가지 않고 한 명이 한 2명 정도에게 나눠서 좀 업무를 맡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서명도 하게 하시고, 업무 연락할 때는 이런 기회 때 업무 연락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 연락은 누가 한다. 혹은 연락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한다. 통상 이런 식으로 상호 간의 그라운드 룰을 정해서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주어야 업무상 임병유직으로 쉴 때, 공가로 쉴 때, 병가로 쉴 때 조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인계인 수서가 아니라 그냥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있으면 언제 시작된 일이고 어떤 업무고 어떤 특성이 있고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행 중인지, 대기 중인지, 뭐 완료했는지 아니면 보류 중인지, 마감일이 언제까지인지, 이 일의 중요도는 휴가 간 사람 입장에서 어떤지, 혹은 기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요 조금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니 발목이 아프다 그럼 말은 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코로나다 그러면 전화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줌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 정도는 업무 리스트를, 한 달 정도 지금 병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고 양식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PPT 양식은 가인즈 캠퍼스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유튜브는 자료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시고 적용하시라고, 가인즈 캠퍼스는 한 달에 19,000원의 유료 정기 구독 제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업무 인계 인수서 양식이 있고요. 이쪽에 파일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이거 설명하는 거 한 7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직원들한테도 이거 보고 인계 인수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추천 영상 오늘 올라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인사 이슈 3가지, 연봉 협상, 연말평가, 직원 퇴사, 이 3가지 올 가을 이제 여름휴가 끝났고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매출을 향해서 달리는 기간 오고 있잖아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산업별 규모별 200개의 샘플 5분 만에 연봉 탭을 만들 수 있도록 엑셀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가인즈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고, 연말평가를 위해서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세트로 질적평가, 양적평가, 등급평가, 평가 기준표들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고, 직원 퇴사할 때 오프보딩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경영자의 실력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경영벙커에서는요,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이번 주에 좀 모아서 나누고 있는데, 비혼 축의금 400만원 준다. LG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1인 가구들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 경조휴가, 비혼 축하금,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기죠. 뭐 자녀 학자금, 이런 어떤 전통적인 경조사, 축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돈 좀 제대로 쓰는 일인지 내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김경민의 경영벙커 라이브로 생방송하고 있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이어갑니다. 질의응답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매일 아침 7시 반, 업무 중이에요. 업무 중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평일 워킹데이 7시 반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